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제 기억에요 처음으로 육성 인터뷰를 조선일보하고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요 이 어감을 살려서 뭐 충분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 본인의 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본인은 조국 수사만 아니었으면, 조국 수사를 덮었으면 꽃길을 갔을 것이다.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조국 일가 수사 때문에 작년에만 3번 자천을 당했죠. 그래서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적폐 수사의 총괄 책임자로 여권에 의해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아이폰, 이 포렌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사가 중단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 민주당 여권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말하자면 한동훈 방지법까지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안은 감옥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족한테도 좀 잘 견뎌내자,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런 육성 인터뷰 내용을 저도 가능하면 여과 없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개인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하고 묶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본을 흔든 이 사건이 바로 이 조국 사건이고, 조국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실무 지휘탑은 누구냐면은 당시 형사부장이었으니까 대검에 이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갖는 법치주의의 이런 근본, 이런 가치, 굉장히 저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육성 인터뷰 내용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쭉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 한 6,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채널A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먹혀서 실패한 거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포렌식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이성윤이 이 핸드폰 말하자면 좀 수사를 미루자, 이렇게 해서 무혐의 결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요, 추미애가 9개월 전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다 어디 가고 아직 휴대전화 얘기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보려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가족에게 상당히 감옥에 가더라도 좀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았느냐. 당시 전방의 공작에 대해서 감옥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거였다. 가족들에게도 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같이 이겨내자고 부탁했고,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틀 안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당시 채널A 사건 때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요, 공적 인물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그 정도 비판도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전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인사도 물을 먹었는데 억울한가?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살아왔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을 하다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감당할 일이다. 조국 수사의 보복이냐 그 수사에 가져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이다. 과잉 수사했다는 지적, 설명 안 되는 의혹들이 워낙 많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 도피까지 한 상황이라서 집중적 수사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입시비리라든가 펀드비리 같은 건들만 봐도 그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는 식으로 방어하는데, 오히려 음모론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정했으니 압수수색 같은 수사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요, 여권은 사소한 문제를 부풀렸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자본시장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정직성,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방해 어느 하나도 사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세시켜준 정부를 배신했다는 공격은 어떻게 생각하냐.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는 쓰지 말았어야 한다.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을 수사할 때, 또 욕하던 조국 수사 때 저는 똑같이 할 일을 한 거고 권한 건 없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나 당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 번 찔끔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고 모르지 않았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거다. 직업윤리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냥 틀리는 말이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다.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당연한 말이지 않느냐. 예. 그리고요, 또 수사하면서 공명심 같은 거 없었냐? 진영에 상관없이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일했다. 그렇게 해도 약자에게 기울인 운동자인 게 현실 세계다. 그러다 공격받는 건 감수해야 된다. 물론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가혹했다, 기업 수사가. 저는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자유시장과 시장에서의 경쟁인데 그 기초는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심각한 불법이 드러난 이상 그게 누구라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어야만 그러한 믿음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에 충성할 뿐 검찰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런 말을 이제 또 했어요. 뭐냐면 적폐 수사를 다 해봤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현 정부에서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요, 그런 비교가 제 몫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월성운전 폐기에 대한 수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책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집행되어야 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는 어떠냐. 치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찬성하냐, 자성할 부분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찬성한다. 다만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 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당초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또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다. 그 결과 권력비리 수사의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이대로면 약자 서민들이 착취당할 것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그게 일반 국민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한 핑계 아니냐?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요, 강자의 권력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노멀이 되는 순간 부패는 공사 모든 영역으로 좀비처럼 퍼져나갈 거다. 가속도 붙을 거고 모든 영역에서 약자들과 서민들이 대놓고 착취당할 거다. 그리고 윤 총장과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근 아니냐?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이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을 했던 것뿐이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냉정하는 사이가 아니다.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윤 총장이 정치할까라고 보나 그건 이미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계좌 추적했다고 주장하는 유시민 씨가 최근 공개 사과를 했는데 법적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유 씨의 거짓 선동에 1년 넘게 현혹당한 많은 국민이 피해자이다. 앞으로 계획은 뭐냐? 검사 그만둘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살겠다. 손해보더라도 상식과 정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다짐은 늘 한다. 20년 동안 수사마다 그걸 지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주위에 좋은 수사관들, 실무관들, 검사들이 있었다. 윤 총장도 그런 분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북한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 지난 25일 날 뭐라고 그럴까요? 25일이죠. 25일 날 발사한 이 미사일은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예.
그러니까 바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그리고 25일 날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전술유도탄, 그래서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지대지 전술유도탄하고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 동시에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기종을 동시에 우리 한국 쪽으로 쏘아대면 이 대단하다, 이러한 대남 타격력을 과시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이 북한의 첨단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체계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지금 현재 뭡니까,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 우연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재명의 과거는 왜 반복 재생되냐, 이거 아주 참 의미 있는 칼럼인데요. 남을 공격할수록 내 상처가 깊어지는 이재명 후보의 숙명이다. 그의 슬로건처럼 그 역시 나를 위해 밀어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적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 여러분들께 한번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칼럼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왜 대선은 안 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적시해 준 칼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제 욕설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 라고 했는데, 제 정치적 고향이 성남에서 제가 잘못했다 울면서 말했다. 대선 후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작년 7월 1일 고향 안동에서 제 부족함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 죄송한다고 했다. 그 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과했다. 아무리 극악한 욕설이라도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가 아닌 이상 이 정도 사과했으면 문제는 잦아든다. 그것도 10년 전 일이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과거는 반복 재생되고 있다. 이 후보는 상대 진영이 자신의 과거를 헤집는다고 비난한다. 그런 측면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 못지않게 이 후보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헤집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남에서 그는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 7분 말했다. 여러 차례 울었고 3차례 잘못했다고 했다. 그것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6분 이상 죽은 형을 비난했다. 그가 참혹하다며 공개한 가족사를 여기에 옮겨 적지 않았다. 정신 이상자인 형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해 그가 한 대로 욕을 했다는 것이 골차다. 사흘 전 서울 연남동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욕했다는데 보니까 엄마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때 가족사를 들쑤시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열성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눈물에 공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의문부터 들었다. 형에게 화가 났다면서 왜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었을까? 형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를 뒤섞어 자신의 행위에 이해를 구하려 하나? 형수 욕설을 들은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욕설의 상대가 왜 형수인지 답하지 않는다. 형수 욕설을 사과하면서 정작 형수에겐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없이 적장에 둘러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과거는 인생의 상수라고 한다. 바꿀 수 없는 디폴트 값이다. 사과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 보통 사람은 그 후에 긍정적 미래를 더 씌워 승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 후보와 그의 주변은 과거를 변수로 여긴다. 말재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끝없이 자신의 과거를 헤집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달려들어 또 헤집는다. 악순환이다. 그를 옹호하는 주변 사람들의 타락은 더욱 심하다. 김어준 씨는 이재명 욕설을 AI가 만들었다고 했다. 요즘 여권 언저리에서 나타나는 말기적 징후다. 유시민 씨는 이 후보의 욕설을 미러링이라고 감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거울을 비추듯 상대방의 행동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형수 욕설은 이재명이 아니라 형의 욕설이라는 궤변에 그럴듯한 용어를 갖다 붙인 것이다. 이런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이 후보만큼 미러링이 두려운 정치인이 없다. MBC가 김건희 씨의 사적 대화를 공개했을 때 세상의 거울은 곧장 이 후보로 향했다. 그의 사적인 욕설도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하라는 항의가 본물 터지듯 나왔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는 김 씨 발언을 폭로하자 세상의 거울은 이 후보의 여배우 무상연애 의혹을 비췄다. 홍영길 대표가 윤 후보를 가족 범죄단이라고 비난했을 땐 세상의 거울은 가족 전체로 돌아갔다. 본인의 전과 사범 이력, 아내의 해경군 김씨 의혹, 아들의 도박 혐의와 성매매 의혹, 조카의 연속 살인과 조폭 범죄. 그는 세상의 거울을 피할 수 없다. 남의 상처를 헤집을수록 자신의 상처가 훨씬 아프게 헤집힌다.
남의 약점을 공격해 그에게 빼앗는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자신이 잃어버린다. 상대를 향한 모든 네거티브 파상 공세가 자신의 지능에 더 큰 해일로 밀려온다. 이게 그 누구와도 다른 인생을 산 이재명의 숙명이다. 정치인 이재명의 정책 비전엔 시대를 뛰어넘는 내용이 있다. 방향은 달라도 이 후보만큼 그동안 중부담 중복지를 용기 있게 주장한 정치인이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의 기본소득 주장엔 반대하지만 이 주장이 한국 사회의 복지 논문을 보다 풍성하게 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는 동의한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공을 거쳐 여기까지 온 그의 입지전적 서사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나는 그의 등장이 이 시대의 중요한 일면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은 나를 위해 이재명이다. 얄팍해 보이지만 현실의 급소를 찌르는 명쾌함이 있다. 이 후보 역시 나를 위해 미래로 달렸으면 한다. 이 꼬리가 살짝 이상한데요. 여하튼 이재명이의 욕설,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나를 위해 미래로 절대 달려갈 수 없는 인격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 이재명이다.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갑에서는요, 제가 돼야 되겠죠. 제가 뭐 부족한 일이 많지만, 그래서요, 어느 댓글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윤석열 후보는 광화문으로, 전옥현은 여의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광화문에 새로운 청와대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해야죠. 감사합니다.